오늘 이야기할 차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제가 쓴 목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 이야기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들의 교육 문화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출판사한테 의뢰를 받아서 제가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선 제가 책을 쓴 목적은 제가 코트라에 있으면서 해외 7개국의 무역관을 근무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큰 바이어, 그 다음에 유통의 핵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중남미에서부터 해외 생활을 했는데, 중남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길래 저들한테는 뭔가 색다른 힘이 있구나. 어떻게 가는 지역마다 그럴 수가. 근데 특히 미국 근무를 할 적에 제가 뉴욕 부관장을 했었는데 1995년도에서 7년 사이에 그때 이미 미국이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뿐이 안 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 뉴욕에 있던 특파원들이 한 37명 정도 됐는데 그들하고 항상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같이 공부해보자. 뭔가 저 월스트리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볼래도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좀 뭘 알아야지 내가 뭘 알아봐야 될지를 알 텐데 너나 나나 너무 모르니까는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을 지원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 느낌에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수출 전사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해외에서 그렇게 열심히 뛴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도약을 하려면 이제 제조업만 가지고서는 힘들겠다.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금융, 교육, 관광, 의료, 법률 이 분야에서 우리가 한번 도약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순탄치 않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느낀 과정에서 제가 보면은 우리가 6.25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사실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 강국으로 변화한 게 사실은 50년 역사도 안 되거든요.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제조업 수출 현장에서 한 30여 년 뛰어보니까는 농업이 제조업으로 옮겨왔던 과정이 똑같이 제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길을 밟게 될 겁니다. 즉 앞으로는 중국, 인도 등 세계 인구의 10% 미만이 제조업에 종사해가지고 세계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서비스 산업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 끌려갈 게 아니라 가능하면 선도적인 위치에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트라를 떠나면서 뭔가 졸업작품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게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 아무리 외쳐도 이게 독자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것 같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서비스 산업을 창안하고 주도한 유대인들의 얘기를 서문에서 들려줌으로써 우리 독자들이 정말 중요한데? 라는 느낌을 갖게 하려고
제가 서문으로 유대인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추국할 적에 내가 이러이러한 걸 쓰려고 그러는데 혹시 의향 있으신 출판사 분들 계시면은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출판사가 늑대같이 계약을 하자고, 책이 써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목차 대충.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제가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춘다면 이제 해외를 나갔어요.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는 그 출판사분이 출판을 안 해. 책을 써서 드렸는데.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이 양반이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는 못하고 손 안에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책이 자꾸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할 때쯤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3권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출판사에 넘겼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딱 보더니 10권이래, 책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를 했더니 고대가 2권, 중세가 2권, 근대 유럽이 2권, 근대 미국이 2권, 현대가 2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는 그래도 독자들은 현대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현대편에서부터 역수론을 내자. 그래서 귀국하던 해 2010년에 현대편 2권을 먼저 냈어요. 그리고 또 출판사가 또 머뭇거리면서 출판을 안 해. 그런데 필력이 신통치 않아서 그렇겠지만 다른 출판사도 이게 10권이라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행하게도 10권을 한 권으로 축약했습니다. 줄였어요.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문뿐이 못 썼어요. 사실은 이거를 본문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본문을 쓰려고 그러다가 이제 서문을 썼으니까 이제 본문을 쓸 차례입니다. 작년 제가 놀고 있을 적에 테마별로는 제가 썼어요. 근데 종이책으로는 출간을 못하고 전자책으로 한 50권 정도를 전자책으로는 출간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탄생된 책이 이 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고대 아브라함, 영원한 계약이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엑소더스는 그 출애굽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중세까지가 1부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고난과 형국의 역사를 밟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쌓여졌던 그 힘과 지식의 축적이 꽃을 피는 게 바로 근대가 시작하는 네덜란드서부터 꽃을 핍니다. 역사학자들은 근대를 나눌 적에 사실 스페인의 콜럼부스를 중세와 근대의 그 전환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콜럼버스부터 오늘날의 미국까지가 이 근대와 현대인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경제사적으로 부의 역사를 이루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반 강의가 돼서 제가 이 얘기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중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부 마지막 정도에서 얘기를 아마 끊을 겁니다. 근데 실은 이 현대로 다가오면서 얘기는 더 재밌어요. 이거는 시간이 모자라면 나중에 책으로 대하시고요.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아마 궁금하시겠지만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름 아닌 저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그 자체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특히 창세기 1권서부터 저 신명기 5권까지 서두에 있는 5권이 이게 유대인의 경전입니다. 나머지 책은 이 경전을 해설하거나 이것에 덧붙여 쓴 일종의 보조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에 5권을 토라라고 부르며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의 직접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21대 할아버지가 아담이에요. 아담서부터 노아가 10대고 노아의 아들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뿌리가 아담한테 다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지루하지만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뭐 이래서 아브라함까지. 그게 바로 자기네들의 뿌리가 아담한테까지 다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원전 3760년에 아담이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기원역에다가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에다 3760을 더 붙이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쓰는 아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네들의 기원역을 쓰고 있는 또 다른 한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기원역을 쓰는 민족은 두 민족이에요. 유대인하고 한민족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약 성경이 그 유대인의 역사를 쓴 역사와 그들의 율법을 담은 책인데 이 구약을 쓰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우선 유대교가 경전으로 쓰고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구약을 경전으로 쓰고 예수 이후에 거를 신약이라고 불러서 두 개를 다 그들의 경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6세기에 출범을 했지만은 그들이 코란을 쓰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슬람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그 이스마엘이 중동인의 조상이자 그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약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존경할 만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의하면 세상에 경전을 보냈는데 경전이 왜곡되고 좀 잘못돼서 무하메드를 통해서 올바른 새로운 경전을 내려보낸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게 코란입니다. 즉 구약은 이 서양 종교, 서양 종교라고 얘기든 뭐하지만 힌두와 불교를 동양 종교를 제외한 저쪽 종교의 뿌리, 모든 종교의 뿌리입니다. 즉 카톨릭에서 나온 게 그리스 종교하고 그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해서 5개 종교가 다 구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키포인트는 사실은 고대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원시세계로 생각하는데 고대가 그렇게 원시세계가 아닙니다. 당시의 상업과 교육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수메르 문명을 보면 도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시국가들이. 도시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농업을 위주로 살았을 적에는 그렇게 모여 살 필요가 없어요. 잘 알지만. 농촌이라는 건. 도시라는 거는 상업과 교육이 일어날 적에 모여 사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한 6, 7천 년 전에 도시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미 상업과 교육이 발달했다는 것. 당시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라는 것도 물물교활 시절에는 저게 그렇게 큰, 그때는 뭐 대충 뭐 조개나 뭐 캐피탈, 소. 그 캐피탈의 캡이 이제 소 머리라는 데서부터 나왔는데 뭐 이런 놈들 가지고 교환하면 됐었는데 이게 빈번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는 뭔가 중심되는 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수메르에서 맨 처음에는 밀이 화폐였어요. 그 밀을 가지고 화폐를 쓰다가 나중에는 현대 화폐와 비슷한 쉐겔이라는 화폐가 등장합니다.
그 쉐켈은 그게 쉐가 아마 밀이라는 뜻이고 그 켈이 다발이라는 뜻인데 그 최초의 화폐 단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화폐 단위가 쉐켈입니다. 그다음에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가 탄생하게 된 거는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신전에서 주로 문자를 썼는데 그게 다 곡식을 얼마큼 걷어서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정확하게 배분했느냐라는 기록에 다 그 수메르 문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멀리 나가서 가족한테 잘 있다고 안부 편지를 쓰면서 이 문자가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건 화폐건 문자건 이것은 다 상업과 교육이 활발해지니까는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를 생각하기에 참 원시세계였지 않나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뒤에도 나옵니다만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런 물질 문명이 하도 발달을 해서 이것의 부작용의 하나인 부패, 타락, 음란, 우상 숭배가 성행하니까는 그 일종의 계약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선택해서. 그리고 여기서 수메르 문자가 교차어입니다. 저 교차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이 교차어예요. 토시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 글을 만드는데 이 수메르 문자가 교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음력이에요. 유대력도 음력입니다. 우리가 음력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육십진법이나 이런 우리하고 비슷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는 따로 전자책을 한 권 썼는데 우리 제야 사학자들이 바로 이걸 보고 굉장히 흥미로워해요. 즉 수메르와 한민족은 뭔가 확실치는 않지만 어쩌면 뿌리가 같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래서 많이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당시는 우리가 경제사를 보면 옛날에는 정복전쟁, 약탈전쟁이 그 경제 발전의 주요 도구였어요. 그래서 힘 있는 왕은 힘을 가지고 와서 남의 부를 이렇게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게 군주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사가 이 경제자 들어가니까 대충 서로 바꾸서 교환하고 상업과 교육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복전쟁이나 약탈전쟁도 경제사의 한 분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요새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사가들은 그거는 이렇게 그냥 피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게 그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도구였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이걸 쓰면서 경제사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문명사나 기술사, 전쟁사, 동서양의 경제사 같은 걸 서로 상호 비교하고 제 깐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유대인 경제사의 좌표를 좀 입체적으로 시대 상황과 같이 한번 보여주자라고 썼는데 출판사에서 이걸 한 권으로 취약하는 과정에 사실 문명사나 이런 거 재밌는 얘기 많은데 다 쳐내고 경제사 위주로만 책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옆길로 자주 빠집니다만은 책에 없는 얘기들인데 우리 역사학자들을 보면 고조선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라고 그 양반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연구 분야가 미약해. 그 다음에 이런 게 유적이나 유물로서 발굴돼서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우선 그 증명하기 위한 가설 자체가 우리가 잘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쓰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예를 들어서 수메르 쪽에 그들의 기원전 2600년경에 그들은 벌써 사륜전차가 나오고
기원전 2300년경에 복합궁이 나옵니다. 우리 고구려에서 배우는 맥궁이나 각궁 같은 것들이 이미 그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기원전에 복합궁이 있었겠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우리는 복합궁이 고구려 동명왕 이후서부터 이제 나와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다른 기술사나 과학사를 보더라도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화기가 발명됐을 적에도 그게 그쪽 한 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화기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명을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2600년, 2300년경에 저쪽에서는 전차와 복합궁이 나왔으면 분명히 동양에서도 그때쯤 되면 저게 나옵니다. 서로 관계가 없어도. 그런데 옛날에 보면 실크로드 이전에는 실크로드 생기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저 유목민이 다니던 저 스텝로드 총길이 사실은 그게 문명의 교차로이자 그 문명을 전해주는 고속도로였었어요. 그래서 그 유목민들이 가장 빠른 문명 전파를 합니다. 심지어는 고조선이나 발해에서 그 당시 단비가 엄청 잡혔었는데 그 단비를 사러 저 소구도 상인들, 지금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고조선하고 발해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중에 러시아 학자가 단비길이라고 새로 명명했어.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러시아 학자가. 모르고 마이크를 막 치네. 하여튼 제가 이거를 쓰면서 사실은 고조선의 역사를 전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조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빠졌지만 나중에 속상해서 그것만 따로 묶어보니까 고조선에 관한 경제사만 3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자책으로 제가 따로 이렇게 모셔놨는데 몇 길로 좀 세겠습니다. 고조선이 자그마치 2000년이 넘는 역사인데 세계에 그렇게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쉽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500년이 넘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조선이 2000년이 넘었으면 저기에 합당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즉, 첫째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군사력의 뒷받침은 경제력이 강해야 됩니다. 분명히 고조선은 강한 경제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는 재밌는 게 활, 우리나라는 뭐 주몽이나 이 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활이라는 게 중국보다 최소한도 200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은 진시황릉을 파보니까는 걔네들은 쇠뇌만 잔뜩 나와. 쇠뇌라는 건 기계식 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쇠뇌하고 우리 활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활은 우선 사거리가 쇠뇌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길 뿐만 아니라 우리 활을 6번 당겨서 썼을 동안에 기계식 활은 한 발뿐이 못 쏴요. 그러니까는 둘이 딱 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화산 폭발이 엄청난 곳에서 유일하게 생길 수 있는 돌이 흑요석이에요. 흑요석이라는 건 그 엄청난 화산 폭발 덕에 생기는 천연의 유리집입니다. 단단한. 그래서 그놈을 톡톡 치면은 이게 화살촉도 만들어지고 뭐 끓게 깔게 뭐 하여튼 뭐 옛날 그 신석기 시대에 이런 도구들이 다 만들어져요. 고조선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한 게 모피예요. 모피는 바로 이 흑요석 도구가 있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피라는 건 이 사체가 차갑게 식기 전에 빨리 기름을 제거하고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고조선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모피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오는데 명도전 같은 게 그렇게 한 곳에서 뭐 수천 점씩 되는 거는 거기가 그만큼 교육의 중심지였다는 걸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흑요석이 백두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활이 그렇게 그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활을 가지고 호랑이나 맹수들을 잡아야 됐기 때문에 우선은 가죽에 저걸 흠을 안 일으키려고 이렇게 가능하면 이런 덫이나 이런 걸로도 잡았지만 호랑이 같은 놈들은 밀집사냥으로 이제 활 같은 걸 쏘는데 그거를 쏘고 즉사를 시키려면 독약을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나 고구려 사람들은 다 활에다가 독약을 묻히고 다녔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상비군이나 다름없어. 제갈공명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 위에 동이족하고는 절대로 싸움하지 마라. 쟤네들은 날아가는 긴 창을 갖고 있다. 당시 중국에는 활이 없었어요. 걔네들의 주무기는 창입니다. 창하고 칼인데. 그러니까는 저쪽 백두산 근처에 사는 동이족은 중국으로 봤을 적에는 엄청난 그 강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군사력의 밑받침에는 고조선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피의 교육서부터 청동기나 철기도 중국보다 앞섰고 제가 글을 쓰면서 놀라웠던 거는 저희 예전에 배울 적에는 다 우리의 문명이 중국이나 시베리아로부터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경제사 공부를 하면서 책을 쓰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톡이나 이런 거는 한반도에서 발원해서 저 핀란드까지 초원길을 쫓아서 이게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청동기나 철기도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다른 것들은 나중에 다른 책을 한번 보시고요. 이 챕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 구절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습니다. 이거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우르는 저 당시 최고의 국제 무역 항구였습니다. 운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우르를 떠나서 광야인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적에 한마디에 순종을 하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즉 이때서부터 이스라엘의 문명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우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르도 망했고 그 당시 타락과 음란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습니다. 과학사가들은 저걸 나중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우르는 상류에 그 벌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토사가 흘러나와서 처음에 운하를 메꾸고 나중에는 도시 전체를 메꿔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여기가 유전지대였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그 역청이 솟구쳐 나가지고 화재로 멸망을 했다고 과학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그쪽에 사는데 당시 이집트의 왕조가 셈족, 즉 유대인과 똑같은 셈족 계통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유대인을 환영해가지고 북쪽에 풍요로운 곳에서 살게 하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은 환경이 나쁜 남쪽으로 쫓겨내려가서 삽니다. 그러면서 400년이 지난 동안에 유대인들은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그쪽에서 번창을 하고 그 숫자 자체가 이집트 국민보다도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셈 계통의 그 왕조가 망하고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왕조를 회복하는데 그게 신왕국입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그때 유대인들 전체가 민족 전체가 노예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신전을 많이 짓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남아있는 신전의 대부분은 그 유대인 건설 노예들이 지은 겁니다.
그리고 도시도 짓고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이 신과 맺었던 계약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구원을 비는 기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거기서 탈출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탈출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40년을 헤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어떤 그 순화되는 이제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때 유대교가 제대로 탄생을 합니다. 그거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율법을 받아서 글로 써서 남긴 게 지금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성문율법입니다. 이건 원칙적인 중요한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원칙적인 율법 위에 이거를 보조하는 율법,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성문율법이지만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구전율법입니다. 이 두 얘기를 다 적는데, 다 받았는데 성경에 글로 쓰여진 성문율법이 있고 그걸 이 사람들은 토라라고 부르고 말로 들은 거를 후대에 와서 아주 후대에 잊어버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시 글로 남깁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거기에 대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거는 토라고 탈무드는 구전율법과 더불어 랍비들의 해설을 덧붙여 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사실 탈무드도 6개 카테고리에 책이 72권인가 돼 있어서 매일 한 페이지씩 공부하면 7년이 걸린다는 아주 거대한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탈무드는 여기 나와 있는 우화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히브리 왕국인데 그 당시 옆에 같이 있던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페니키아 히브리 이외에 나중에 뒤늦게 합류하는 게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절대 군주 왕국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절대 군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왕이 모든 걸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국가나 지파별 지자체나 이런 어떤 조그만 모임의 그 연합체 성격을 다 띠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로소 교육이 제대로 발전을 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정치가 자라게 됩니다. 즉 모든 경제사를 보면 자유와 개방이 있는 곳에서 경제는 발전했고 사상이나 체제나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리 경제사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데 바로 페니키아, 히브리, 그리스가 이런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맨 먼저 내건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사를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약하게 고대라고 생각해서 고대 틀에 가둬놔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경제사의 제대로 된 시작은 이 페니키아에서부터 다뤄줘야 됩니다. 페니키아 보면 그 지금의 레바논 쪽인데 그쪽에는 뒤에 한 3,000m 되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뒤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앞으로 즉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제노바나 이런 그 조그만 도시들이 옛날에 그렇게 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지형적인 영향이 가장 커요. 제노바 가보면 뒤가 다 큰 산맥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산맥을 두고 이렇게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참
험난한 지형에 잘못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계 경제사에 큰 획을 긋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페니케 사람들은 그 자기네 그 지역 주변에서 천일염을 시작해요. 즉 소금을 만들어서 그 소금을 갖다 놓고 파는데 우리가 소금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소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대에도 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은 세계가 쓰는 소금의 30%도 안 됩니다. 지금 세계가 쓰는 소금의 70%는 땅 밑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날씨 같은 데는 특히 비가 많고 해안가가 절벽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소금을 바닷가에서 구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서해안이나 이런 건 사실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금으로 지중해 교육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경제사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즉 우리 모든 문명사를 뒤져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첫째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땔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실 모든 문명사를 추적해보면 거기는 다 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문명 4대 발상지가 다 강하류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런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즉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거 보면 강하류에 이 지하수에 소금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는 역작용을 일으킵니다만 하여튼 소금물을 구하기가 쉬웠고 황하 문명보다도 빨랐다는 홍산 문명이 있는 곳이 바로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내륙에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암염이 있었고 그 소금 그 호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페니키아가 발달한 게 또 그 레바논 삼나무 즉 백향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나무인데 이게 백향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향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 향기 자체가 살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책이 좀 쓸지 않게 하려면 저송진을 이렇게 갖다가 책에다 바르면 저게 안 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썩질 않아요. 살균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나 왕궁을 질 때 혹은 지금 베네치아의 바닷속 침목 이게 레바논 삼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산맥 해발 2000m 정도에 자라는데 어떤 건 수령이 3000년이 되고 이 둘레가 4m가 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대양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올리브와 포도는 이게 참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놈은 이 척박한 사막이나 이 광야에서 자라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뿌리를 하여튼 땅속 깊숙이 내립니다. 뿌리 내리는 데만 15년 내지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가 맺혀서 그 기름을 추출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도 12년 내지 20년 자란 나무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수분이나 이런 거를 많이 증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이테도 그냥 촘촘히 싸가지고 위에 나무는 그런데 이 나무가 가장 좋은 지상에서 최고의 기름을 생산해냅니다. 이거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는 옥토에 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경사진 모래밭에 심습니다. 그럼 이놈이 살아남아야 되니까는 모래밭이라는 건 비가 와도 물을 가두지 않아. 그러니까는 지가 살아남으려면 뿌리를 깊숙이 내려가지고 이 대지를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통에 좋은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얘가 끌어올려. 그래서 그런 포도가 양질의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물을 봐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미물인 식물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나 민족도 똑같아요. 그만큼 고난의 역사를 겪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힘든 고난과 고통을 거친 개인이나 민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거나 힘든 과정을 이겨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그릇이 커지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듯이 제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유대 민족이 바로 이러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한테는 주권자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지파별로 자치제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할 적에 왕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지파 간에 그래도 조종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판관이라는 걸 둡니다. 판관은 일종의 재판,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중재를 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탄생했다라고 역사에서 배우지만 기실 유대민족에서 먼저 탄생을 합니다.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상대편 나라는 강한 왕이 지휘권을 가지셔서 전쟁을 일사불란하게 치르니까는 자기들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거는 입헌군주제예요. 다른 나라의 절대 왕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그 정의와 평등을 얘기하는 이런 율법 하에 그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 한 번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다름 아닌 사람의 머릿수를 센다는 건 이게 통치행위인데 그 통치권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인간이 지가 내 자식 기르는데 머릿수를 세고 뭐 그거에 기초해서 세금을 받고 뭐 부역을 데려다 쓰려고 그래? 라고 해서 혼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군사와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큰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그때 영토가 지금 이스라엘의 5배 정도 크기가 되고 무역로를 다 장악하게 되고 그통의 페니키아가 다른 주변 나라에 시달리지 않고 교육을 잘할 수 있게 돼서 결국 솔로몬 왕 때 서로 동맹을 맺고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해상 강국이 됩니다. 그리스는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 그리스가 그때 가장 잘했던 건 해적질이에요. 그 페니키아나 히브리 상선들이 바다에 교육하러 나가면 그거 중간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몸값 받아내고 하는 그런 짓을 잘했고 나중에 처음에는 그래서 그리스에는 교육과 상업을 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페니키아하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상업과 교육을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경쟁 경과가 돼서 이제 서로 악화되지만은 그리고 솔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리스의 통화를 기축 통화를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경제사에서 조망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경제사에서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그리스가 맨 처음에 기축 통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축 통화라는 개념이 저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솔론이 개혁한 게 이게 다름 아닌 유대인의 신현제를 그대로 본딴 겁니다. 솔론의 개혁 장체가. 즉 안식일을 처음 정해서 유대인들이 1500년 이상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로마가 안식일을 받아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죠. 당시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루를 쉬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걸 지켜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게 1500년에 로마에서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 때까지 내려와서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었던 게 유대인들 덕분이죠. 그 다음에 7년마다 한 번씩 얘네들은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7년이 또 7번이 지나면 그거를 신년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원점에서. 즉 노예는 해방하고 부채는 다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를 회복하고 다시 사회가 재정립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우리가 기업에서 안식년을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훗날 어느 땐가 가서는 신년제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사회도 7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휴식을 들여서 일자리 다 같이 분배하고 그러면 아마 실업 문제가 일거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신년을 맞아서 모든 부채 탕감이나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도 있겠죠. 얘기는 이제 도입 부분인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군요. 우선 기원전 6세기에 히브리 왕국이 망해서 바빌론으로 죄에 끌려갑니다. 이걸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그때 유대인들 생각에는 야, 우리 하나님 성전이 불타고 왼수들한테 망해? 이거 하나님 맞아? 하나님 전지전능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성전이 어떻게 불타고 망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메르나 모든 다른 민족들도 제사라는 거는 성전에 가서 다 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런 좌절과 절망, 고난과 형국 시기를 꼭 그 친구들은 이거를 반전시키는 능력을 같이 타고납니다. 이때 그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렇게 뭐 양 잡아서 제사 지르고 그러는 거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차라리 우리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걸 바라지 그렇게 우리가 갇혀서 하는 것보다는 그걸 훨씬 더 좋아하신다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종교로 바뀝니다. 그게 시너고그인데 시너고그에서는 저기는 사제가 없어요. 모든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보는 곳이 시나고그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나온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배움이 곧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가지 제물을 같이 바치는 것보다 1시간의 배움, 1시간의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배움은 곧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회입니다. 반성하는 겁니다. 2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기도하는 것과 배우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앉아서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1시간 앉아서 공부는 할 만해요. 그 다음에 참회도 기대도 안 될 적에는 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이게 곧 자선, 기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건 참회, 기도, 자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선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이 종교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 공동체에 가면은 쿠파라는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다 돈 있는 사람들은 기부를 해, 자선을 합니다. 근데 돈 있는데도 기부를 안 해? 유대교에서는 강제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강제하기 전에 다들 잘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칩니다. 안식일 날 식사하기 전에 애들한테 그 기부함에다 돈 넣는 습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선이 자기의 의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쿠파에는 돈이 빌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일주일치 생활비,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쿠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돈을 잘 못 벌어.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애의 교육은 공동체가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체는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걔가 나 이 공부 끝나고 외국 유학 가서 박사까지 할 거야 라 하면은 그걸 끝까지 공동체가 책임을 져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인 의식주 생존권의 문제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각 섹터별로 부분 다 이런 게 있어요. 의료, 장례, 뭐 하다못해 옷. 그래서 그들들 재밌는 게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적인 복지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적인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키부츠예요. 능력에 따라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 다 나누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공동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를 이끌고 가지만은 거기서 낙오되고 소외된 계층들을 다 같이 감싸고 갑니다. 바빌론 유수에서 유대교가 재정립을 합니다. 토라가 완성되고 이때 탈무드의 기록이 시작되고 지금과 같은 유대교로서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보면은 그리스의 키포인트는 알렉산더인데 옛날에 저렇게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전쟁사에서 보면은 그렇게 강력했던 문명이나 문화의 뒤에는 그 전쟁에 쓰이는 새로운 그 전술 전략들이 개발됩니다. 수메르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도 수메르에서 최초의 상비군이 나오면서 걔네들이 밀집 방어진이라는 걸 만듭니다. 긴 창을 든 친구들이 이렇게 줄 서서 싸우다가 1열이 쓰러지면 2열이 나오고 그게 수메르부터 시작돼서 그 전쟁사에 아주 오래 쓰인 그 진법인데 마찬가지로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한 건 얘네들이 복합군과 기병을 만들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아리안의 시대에는 아리안이 철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전투무기가 철제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힉소스라는 거는 센 게였다가 그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정복하는 셈적인데 이때 이륜전차가 개발이 되고 복합군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조선이 강했던 것도 고조선이 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고조선보다 2000년도 훨씬 넘게 나중에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나마 우리의 활하고는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활이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이 활의 이 군사적이나 경제사적 효용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그래서 역사라는 것도 이게 역사학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융합과 통섭에 의해서 뭐 경제사를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리스 로마를 왜 짚냐면 이 그리스나 로마가 다 이 시대의 유대 민족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과정의 하나로서 이제 하는 건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기실 저게 사실은 소금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큰 것도 바로 옆에 그 해안에서 소금이 났는데 그 당시 대륙에서는 하도 소금이 궁하기 때문에 그 소금을 사러 대륙 전체에서 다 로마로 옵니다. 그 길이 곧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되면서 로마 가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길은 다 소금길에서 유래됐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가 태어나면서 유대인에게 귀속되었던 하나님을 모든 이방인한테 다 이 복음의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시는 유대 민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보다도 더 컸으니까. 그런데 로마가 가장 무서워한 게 사실은 유대 민족이에요. 1, 2차 전쟁을 겪으면서 유대 민족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당시에. 하여튼 그러고도 악착같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저항이 마사다 항쟁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그 천여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는데 로마 제국에서 보니까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니까는 당시 유대인 노예들을 마사다 앞에다 세워놓고 토성을 쌓아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사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차마 자기 동족을 향해서 도로를 못 굴려. 결국 나중에 토성이 완성돼서 내일이면 이제 건너와 로마 군인들이. 그때 나머지 1,000명이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혀서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깨끗이 끝내자 하고 자결을 결의를 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자살은 큰 중죄야. 자살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추첨을 해. 그래서 10명씩 한 조가 돼서 한 사람이 나머지 앞 사람을 줄이고 또 10명이 모여 추첨해서 결국 마지막 한 사람만 자결을 합니다. 저는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려고 식량도 다 남겨두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여기 올라가서 선서를 합니다. 군인의 선서를.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기 오면 흙을 한 줌씩 병에 타먹어요. 마사다의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유대 민족이 가장 중시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곧 미래의 거울이 되는 거죠. 로마 말기에 가면은 화폐가 엉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로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못한 게 화폐를 속인 거예요. 즉 은화를 주조를 하면서 구리를 살짝 섞어. 그러니까 50개 만든 걸 구리를 섞어서 60개를 만들어. 고당 왕이 보니까 아주 똑똑한 짓을 했거든. 고당 왕은 살짝 무게를 줄여. 50개 만들 수 있는 거를 자기는 한 70개 정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함량이 자꾸 줄어들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전 국민이 화폐를 불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부가 지가 만든 돈을 받질 않아. 국민들 보고 은괴를 가져오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니까는 시장 경제가 와야 돼 버립니다. 다시 물물교환으로 돌아가는 거야. 돈을 안 믿으니까. 시장 경제가 붕괴된다는 건 뭐를 의미했냐면 아까 상업과 교육 때문에 생긴 게 도시였죠. 거꾸로 도시가 황폐화되는 겁니다. 상업과 교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시골로 가. 그래서 중세의 장원제도는 그래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원에 가면 영주가 자기 땅 다 하나씩 떼주고 빌려주면서 농사지으라고 거기서 지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는 도시가 없어지고 시장 경제가 붕괴돼 물물 경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기축통화가 중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화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우리 그래서 중세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은 유럽의 역사는 한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그걸 감추게 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는 이슬람이 발흥하면서 이 밑에 지중해 남쪽으로는 다 이슬람 세력이 됩니다. 그 이슬람이 지금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차지하고 저 위에는 바이킹족들이 또 힘을 쓰기 때문에 아래도 위도 바다 쪽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갇혀 살았어. 중세 유럽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슬람의 문화나 이 지적 능력이 훨씬 그
유럽 대륙보다 높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과 같이 그 아주 문화의 중기를 맞습니다. 꼬르도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엔 유대인들 때문에 이슬람의 중심이 바그다드에서 꼬르도바로 와요. 꼬르도바가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장되어 있던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합니다. 아랍어로 번역하고 그 아랍어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고 이 문화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들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고대, 즉 르네상스의 개화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한 게 유대인 학자들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때 북부 아프리카에서 발흥한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와서 실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위에 있는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 왕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주의 역사로 인해서 그 중하고 크게 힘을 썼던 이슬람 문화는 퇴조를 하고 유대인들이 저쪽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 스페인 제국이 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다음에 스페인이 세계의 최고의 그 제국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중세 문화를 살펴보면 왜 유대인이 대법을 할 수 있었냐면은 가톨릭에서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신에 대한 신의 몫인데 감히 인간이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벌어?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자 놀이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동족한테 돈을 빌려줄 적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한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의 차이 때문에 유대교에서 대법이 그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였고, 또 하나 중세 도시로 넘어오면서 상인들이 영주나 주교한테 그 있었던 권력을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당시 상업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리였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적엔 꼭 병사들을 같이 갑니다. 같이 데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 뺏기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자기 용병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주나 주교가 가지고 있는 기사들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저들이 자치권을 뺏어옵니다. 그다음에 유대인이 상업을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문맹이 99%를 하는 사회에서 글을 아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사제가 없는 종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13살 성인식이 되면은 꼭 글을 알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같이 강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지키려면 글을 배워야 됐고 기원전서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을 읽은 일파가 그 해석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해가지고 가두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반교양적이야.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교양 얘기한 게 약간 이상해? 라고 얘기하니까 교황이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읽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조차 금하고 발각되면은 나중에는 화형을 당하거나 죽습니다. 그게 무려 5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문맹을 권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발전한 게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건 그림 한 장 보여주면서 이거를 신부님들이 설명을 하죠. 아, 이게 지금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성화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중세 회화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 동방무역을 유대인들이 주도했던 이유도 교황이 이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톨릭은 거래를 못해. 유대교만이 양쪽
그 종교 전쟁에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방무역도 유대인들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십자군 운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가톨릭 이외에는 다 이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가는 군대가 그거 탈환하기 전에 라인 강변을 쭉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을 최확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다 저 동구 러시아 쪽으로 다 도망가요. 그래서 나중에 아스키나지가 그 동구와 저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때 다 피신을 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2부는 제가 책에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제가 유대인의 창의성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사실은 2부가 더 재밌어요. 이거는 보시고.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들이 베스트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남과 다르라고 가르쳐요. 그건 유니크한 인간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연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코에다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그 영혼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은 실은 하나님의 영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길을 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교육에서 볼 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각각 남과 다른 탤런트를 하나씩은 줬어요. 그거를 유대인 어머님들은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서 1등 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 베스트는 한 명뿐이 안 나와. 그런데 너한테 분명히 남과 다른 점이 있으니까는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를 찾아주는 거는 부모의 몫이야. 13살 이전에. 근데 13살이 넘으면 성인이 돼. 성인이 넘어가면 이때 부모는 책임에서 다 해방돼. 그 다음서부터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을 받고 그 후의 교육은 하나님이 집착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생 공부를 하는데 그건 자기의 몫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적에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의 탤런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재밌는 실화를 2가지 드릴게요. 유대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가 지적 호기심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몰라도 얘는 모든 게 세상이 다 호기심의 대상이야. 거위 가보니까 알을 낳고 그걸 품는데 거위를 그러니까 부화되거든. 자기도 한번 하겠다고 알을 품고 그래서 식구들이 어렵게 거위 둬서 찾아냈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 집어넣었더니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딱 가르치니까는 왜요? 1 더하기 2가 왜 2예요? 서부터 비가 오면 왜 하늘이 껌껌해지기 시작하나요? 바람 왜 불죠? 하도 물으니까는 선생님이 나중에는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학습장애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몇 개월 있다 어머니를 불러. 얘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애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라고. 그때 이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진흙 2덩이를 가져와서 딱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걸 교장 선생님한테 보여줘. 하나도 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애는 절대 학습장애가 아닙니다. 단 호기심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집에 데려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걔는 정규교육을 몇 개월뿐이 못 받았어요. 학습장애에 대해서 쫓겨나는 통에. 그래서 부모가 데려와서 엄마가 최 가르쳐. 그리고 같이 호기심이 나오면 같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집에 실험실도 만들어줘. 그 애가 바로 에디슨입니다. 이게 유대인 어머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식의 탤런트를 믿었으니까. 또 하나가 있어. 지진아가 있어. 얘는 말을 잘 못해. 애시당초. 그러니까 4살 때까지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커서도 말이 어눌해서 얘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어를 잘 못해. 이게 뭐 말이 돼야 이게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고 아버지가 유대교에 대한 신앙이 좀 덜해서 그런지 얘를 가톨릭 학교에 보냈어. 근데 가톨릭 학교 주일도 엄하고 뭐 해서 아주 공부에 학을 때 공부도 잘 못하고 게다가 선생님이 대못을 보여주면서 유대민족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못에다 박아서 죽였어. 라고 하는 통에 왕따가 돼버립니다. 걔가 유대인이니까 가톨릭 학교 다니는. 말도 안 되지. 왕따지. 그러니까 얘는 어울려서 논다는 걸 잘 못해. 그런데 어머니가 쟤한테도 분명히 뭔가 탤런트가 있다. 뭔지 모르지만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처음에 바이올린도 안 배우려고 그래. 어머니가 갓나두가 지가 어느 날 모차르트 음악을 듣더니 바이올린 한번 키고 싶어. 그래서 지가 다시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배운 지 한 7년쯤 되는 해, 13살쯤 돼가지고 바이올린을 치는데 음악 속에 수학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음악에서 수학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이 친구는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어떤 규칙이 있네? 일종의 자연의 섭리가 숨어 있네? 이런 걸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깨우치고 느끼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상상하고 공상하고. 이 친구는 나이 30이 넘어가도 혼자 공상해. 이상한 공상을. 남들은 다 10몇 살 때 했을 공상을. 내가 빛을 타고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공상을 나이 30이 넘어서도 합니다. 그 공상 덕에 우리는 지금 우주기술을 가지고 위성TV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성TV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 고마워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지금 얘기한 지진아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즉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이런 신뢰와 그 사람이 유니크한 탤런트를 하나 갖고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이 그토록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스타 유니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대인 아빠들이 꼭 하는 게 밥상머리 교육하고 베갯머리 교육이에요. 유대인 아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밤만은 집에 들어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내를 칭찬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혹은 칭찬하는 말로 식사를 시작하면서 자식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절대 밥상에서는 애들 야단을 안 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과 애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결과를 갖다 놓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 이번에 성적 몇 등 올랐대? 가 아니고 네가 지금 하려는 태도나 자세가 참 이거 바람직한 과정이다. 또 애들 얘기 듣고 그 과정에 대한 격려를 해줍니다. 그게 밥상머리 교육인데 스필버그 같은 감독 같은 사람은 바깥에서 정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아주 집에 데려와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애들이 잠들 적에 베갯머리에 앉아가지고 꼭 15분 이상 이 얘기를 해주거나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주고 이 얘기를 할 적에 그 아이들의 호기심은 거기서 무럭무럭 자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에 대한 그 신뢰와 애정 이런 게 쌓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꼭 이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유대인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든 간에 그들한테는 이러한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를 말씀하시는데 즉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는 창의성이라는 건 이러한 문화에서, 즉 베스트보다는 유니크를 찾고 이런 밥상머리 교육이나 백연머리 이야기에서 애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기서부터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유대인 학교의 교육제도도 질문과 토론 문화입니다. 우리는 애들을 학교 보낼 적에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물어본다, 질문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물어보겠다는 것에는 뭔가 자기의 모르는 의문점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교육 문화와 그들의 어떤 부모들의 종교적 신념, 여기서 그 유대인의 그 창의성이 키워졌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런 자본주의 정점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그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적인 복지제도를 갖췄다는 거,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자본주의의 롤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살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빈곤층이나 약자들을 어떻게 함께 껴안고 갈 수 있냐가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데, 저는 이 생각을 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한민족도 기실 대단한 민족인데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같은 동족임에도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국가라고 슬프게 생각해 왔는데, 이게 마냥 슬픈 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남쪽의 자본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가 서로 깨부셔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서 자본주의의 롤모델인 공동체 자본주의가 문명사적으로 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가 그런 쪽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제 강의는 이런 바람을 섞어서 마치면서, 요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서 적은 건데,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활용이 안 됐을 때라도 여러분들의 자제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진 콜린스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자기 직업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안철수 교수가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면서 이 양반도 콜린스하고 같은 얘기를 두 가지를 했는데, 이 양반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대치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보람도 느끼지만 돈도 벌 수 있어야 돼. 제 둘째 아들놈이 안철수 교수한테 배워가지고 보람 느끼는 거 찾느라고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속상해.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돈 벌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라라고 나중에 직업 선택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거의 정확하게 9시에 딱 끝냅니다. 감사합니다.